2차 세계대전 최후의 기록. 지난 시간엔 사흘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소련군의 붉은 기가 독일 의회에 세워지고 베를린은 붉은 군대의 소중에 떨어진다. 망상 같은 천년 제국의 꿈이 깨어진 히틀러는 자살한다. 태평양 전선에서는 오키나와의 미군이 일본군의 대대적인 역공에 휘말린다. 이번 주에는 6년을 끈 유럽에서의 전쟁이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막을 내린다. 런던과 파리, 뉴욕과 모스크바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자축한다. 태평양에서는 미 해군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항공모함 벙커힐호가 카미카제의 대대적인 기습으로 회생불능이 된다. (5월 6일) 독일. 이번 주에는 치열한 전투와 격렬한 저항을 치른 끝에 나치 제국이 마침내 연합군의 통제에 들어간다. 베를린 시민들은 엿새 동안 가해지는 붉은 군대의 포악함에 몸서리를 친다. 제3제국의 심장으로 밀고 간 소련군은 파도처럼 밀려드는 치열한 격전과 격렬한 도시 전투를 치렀다. 약탈당하지 않은 가구는 거의 없었다. 무수한 독일 여성들이 나이를 막론하고 잔인하게 성폭행당했다. 수천 명의 독일인들이 점령 소련군의 수중에서 당하게 될 더 거대한 공포를 피해 엘베강 서쪽으로 피난에 나섰다. 히틀러의 후임자인 카를 드니츠 대제독은 서방연합군과 항복 조건을 협상하고 소련군의 분노에 맞서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드니츠는 열혈 나치 당원 중 한 명이었던 알프레드 요들 장군을 프랑스 동북부의 랭스로 보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서방연합군에게 독일의 항복을 제의하게 했다. 알프레드 요들 장군은 1939년 9월 빌헬름 카이텔 원수의 작전 참모장으로 임명된 이후 히틀러의 측근 고문이 됐다. 카이텔은 주로 정치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사실상 동부 전선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독일군 최고 사령관은 요들이었다. 그는 매일 히틀러와 회의를 하면서 전쟁에서 이길 전략을 짜내 총통을 감동시키고 싶어 했다. 1942년에도 그의 충성심은 확고했다. 전쟁이 격화되면서 그는 점점 늘어가는 히틀러의 비이성적 지시들을 최선을 다해 이행했다. 요들은 1944년 히틀러의 암살이 시행돼 폭탄이 터졌을 때 거의 죽을 뻔했다. 그러나 그는 제3제국의 상층부로 다시 복귀해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제국을 이끌었다. 전후 요들은 체포돼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전쟁협약 위반인 포로의 처형을 제거한 죄목으로 기소됐다. 그리고 1946년 교수형당했다. 5월 6일 랭스 오후 5시 30분 요들과 그의 조력자는 2명의 영국군을 따라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 전진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옛 학교 건물로 들어섰다. 요들은 독일의 지위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서방엔 항복하겠지만 소련군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후 7시 30분 아이젠하워의 참모장 월터 베델 스미스가 요들의 조건을 전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무조건적인 항복만을 원했다. 아이젠하워는 베델 스미스를 통해 냉정한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오늘 자정부터 48시간 후 서부 전선을 완전히 봉쇄해 독일인을 아무도 통과시키지 않겠어. 그들이 서명을 하든 말든 그들이 얼마나 버티든 상관없어. 요들은 이 최후의 통첩을 데니츠와 카이텔에게 전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오늘 서명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선을 봉쇄해 어느 누구의 항복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협상도 결렬될 거라 했습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혼란 아니면 항복뿐입니다. 데니츠가 이 메시지를 받은 건 거의 자정 무렵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데 동의했다. 5월 7일 새벽 2시 무렵 1시간 내에 각국에서 협상가들이 아이젠하워의 본부로 모여들었다. 항복 의식은 현재는 전쟁실로 바뀐 학교 휴게실에서 치러졌다. 휴게실의 벽에는 지도와 차트, 다른 군서류들이 가득했다. 아이젠하워는 복도 끝 자기 사무실에서 기다렸다. 그는 항복이 공식화될 때까지 독일 측과 만나기를 거부했다. 그를 대신해 서명을 하러 나타난 최고의 장교는 월터 베델 스미스 장군이었다. 새벽 2시 30분 항복 조인식에 참가할 책임자들이 모였다. 독일의 대표자는 요들 장군, 빌헬름 옥세니우스 대령, 펀 프리데버르크 제독이었다. 서방연합군 측에선 베델 스미스와 영국의 프레드릭 모건 장군, 프랑스의 프랑스와 세베이, 영국의 해군 원정군 사령관 해롤드 버로우 제독, 미국의 전략공군 사령관 칼 스파처 장군, 그리고 이반 스슬로파르포 장군이 소련을 대표해 참석했다. 취재가 허용된 17명의 정군 기자들이 이들을 에워쌌다. 새벽 2시 41분 요들이 공식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베델리 스미스와 스슬로파르포가 연합군 측으로, 세베이가 디페인으로 서명했다. 조인식은 팡파르가 전혀 없이 조용하고 우울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항복의 내용은 명료했다. 내용은 이랬다. 우리 기명자들은 독일 최고 사령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문서에 의해 현재 독일의 지휘하에 있는 지상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부대가 미영 최고 사령부, 연합원정군, 그리고 동시에 소련 최고 사령부에게 무조건 항복하는 바이다. 항복은 중부 유럽 시간으로 다음 날 밤 11시 01분부터 효력을 발휘키로 했다. 체념하고 낙담한 요들은 일어서서 전쟁 기간 중 양측이 겪었던 고통을 인정하는 짧은 연설을 했다. 그리고 승자의 아량을 선처하며 연설을 끝맺었다. 그리고 이 서명으로 이제 좋든 싫든 독일 국민과 독일군의 운명은 승자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라고 말했다. 베델 스미스는 말없이 요들을 바라봤다. 복도 끝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아이젠하워에게 항복이 조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 촬영을 위해 참모들이 그의 사무실로 갔다. 항복문서 서명에 사용됐던 순금과 도금의 2개의 펜으로 그는 승리를 상징하는 V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미국과 영국의 참모들에게 연설했다. January 1943, the late President Roosevelt and Premier Churchill met in Casablanca. There they pronounced the formula of unconditional surrender for the Axis powers. In Europe, that formula has now been fulfilled. 트루먼과 처칠에게 즉시 소식이 전해졌다. 전화 대화에서 두 정상은 다음 날인 5월 8일을 유럽 승리의 날 VE-데이로 축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승리의 도취 속에서 갈등이 피어올랐다. 소련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상징적 승리를 가로채려는 미국인들의 정교한 음모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죠. 소련은 삼국 정상이 승인했던 애초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항복문서의 합법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에 있던 소련군 고위 장성들은 드니츠가 발표한 내용에 분노했다. 발표 내용은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했지만 소련과의 전쟁은 계속한다는 것이었다. 2차 대전이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소련 측에선 서방이 독일과 단독 강화를 맺고 자신들을 배신할 거란 확신에 병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유럽 일부 지역에서 독일군의 저항이 격렬해지고 체코슬로바키아와 노르웨이의 해방이 다가오는 가운데 스탈린은 이날 조인된 이 문서가 단독 강화 조약이라고 믿었다. 스탈린은 분노했고 소련 측은 랭스 협정 24시간 후에 소련 측의 고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베를린에서 재조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처칠은 처음엔 거부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가 스탈린의 요구에 응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두 번째 항복 조인식이 거행됐다. 5월 8일 베를린 오후 11시 30분 빌헬름 카이텔 원수, 한스 펀 프리데버르크 제독, 한스 위르겐 슈톰프 장군 등 독일 장성들이 항복 조인식을 위해 도시 외곽에 모였다.
또한 장 드라툴의 드타세니 장군이 프랑스 대표로, 공군 원수 아서 테더경이 영국 대표로 참석했다. 아이젠하워는 미국 측 대표로 스파처 장군을 보냈다. 부대를 이끌고 베를린에 입성했던 주커포 원수도 자리에 참석했다. 카이텔이 독일을 대표해 서명했다. 이 문서는 전날의 문서와 내용상 차이가 없었지만 스탈린은 비로소 만족감을 표했다. 독일의 지옥은 이제야 끝이 났다. 5월 8일, 유럽에서의 5년 8개월 6일간의 전쟁은 마침내 끝을 맺었다. 온 세계에서 축하의식이 분출했다. 미군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지에는 전면에 독일 단념하다란 표제가 실렸다. 독일이 항복했다는 걸 알았을 때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세계 모든 사람들처럼 저희도 축하에 동참했죠. 독일의 가옥에서 황동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진 걸 전부 그 안에 부었지요. 피클 주스와 위스키 종류와 샴페인까지요. 그리고 마구 섞어서 마셨습니다. 우린 다음 날 그 세계와 작별했지요. 5월 8일 워싱턴 오전 8시 35분.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준비한 원고를 언론에 발표했다. 그리고 30분 후 공식적으로 백악관 방송실에서 국민에게 연설했다. This is a solemn but glorious hour. I wish that Franklin D. Roosevelt had lived to see this day. General Eisenhower informs me that the forces of Germany have surrendered to the United Nations. The flags of freedom fly all over Europe. For this victory, we join in offering our thanks to the Providence which has guided and sustained us through the dark days of adversity and into light. 이날 60일의 생일을 맞은 트루먼은 미 국민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로 연설을 끝맺었다. Much remains to be done. The victory won in the West must now be won in the East. The whole world must be cleansed of the evil from which half the world has been free. 트루먼의 연설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맨하튼은 축하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5월 8일 뉴욕시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즉석에서 만들어진 색종이와 줄테이프 고층 건물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도시의 교통은 완전히 마비가 됐다. 런던 오후 3시 같은 날. 쏟아져 나오는 인파 속에 윈스턴 처칠 역시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났음을 알렸다. Grand Admiral Dönitz, the designated head of the German state, signed the act of unconditional surrender of all German land, sea, and air forces in Europe to the Allied expeditionary forces and simultaneously to the Soviet High Command. Hostilities will end officially at 1 minute after midnight tonight, Tuesday, the 8th of May. Today is Victory in Europe Day. Tomorrow will also be Victory in Europe Day. Advance Britannia. Long live the cause of freedom. God save the King. 투광 조명과 화텄불이 런던의 밤하늘을 밝혔다. 그러나 처칠은 비록 유럽에서 전쟁의 구름은 거쳤지만 태평양에서의 전투는 아직 승리하지 않았음을 하원에 상기시켰다. Japan, with all her treachery and greed, remains unsubdued. The injuries she has inflicted upon Great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and her detestable cruelties call for justice and retribution. We must now devote all our strength and resources to the completion of our tasks, both at home and abroad. 바로 이날 파리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축하의 물결을 이뤘다. 1940년 점령됐던 프랑스와 국민들은 5년간의 나치의 압제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했다.
그러나 이날 소련은 아직 축하연이 벌어지지 않았다. 스탈린은 5월 9일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이미 승리의 기념 행사를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다음 날 새벽 1시가 되자 도시 전역에서 자축이 벌어졌다. 독일의 항복 소식은 라디오로 방송됐다. 의기양양한 대중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소련 군인들을 무등 태웠다. 스탈린은 다음 달까지 대규모 퍼레이드가 있을 거라고 약속했다. 그는 전 세계에 소련의 군사력이 없었다면 연합군이 나치를 제압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로 했다. 독일의 패배는 전 세계의 축제를 불러왔다. 그러나 이 기쁨의 축제는 나치 정권이 남겨놓은 유린과 파괴, 죽음의 흔적이 드러나면서 어두워졌다. 전쟁으로 갈갈이 찢긴 가족들은 사실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파괴된 가정과 재산은 재건할 수도 찾을 수도 없었다. 인종학살에 희생됐던 사람들, 특히 유태인들에게 전쟁의 종식은 매우 복잡한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에 살아남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가진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부 유럽의 수천 명의 망명객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이번 주 파괴된 베를린의 독일인들은 패배의 쓰라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5월 8일 베를린. 카를 드니츠 대제독은 감성에 호소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그는 국민들에게 말했다. 모두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린 의연함과 용기, 절제를 갖고 나가야 합니다. 우린 하나 되어 걸을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다가올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이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독일 전역을 타고 흐른 방송은 여전히 불신의 상태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산업 사회였던 이 땅은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대중교통도 붕괴됐죠. 그들은 춥고 배고프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BBC 종군 기자 윈퍼더 본 토마스는 영국군 장교가 독일의 항복을 전한 연합군 점령 마을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This is the day in Germany. And here in the old town of Lüneburg, we're standing in the main square where the Germans have assembled. They've been told to assemble by loudspeaker to listen to an important announcement. And now they stand before the old town hall in a docile crowd. People of Lüneburg, the Nazi government and the German Wehrmacht has surrendered unconditionally to the Allied Expeditionary Forces. 비참한 항복 소식이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꿈속을 걷는 듯한 사람들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를 해주면 그들은 불현듯 깨어났어요. 독일이 붕괴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죠. To misery and famine by Germany. The German nation must not expect to fare better than the nations they have overrun. 그리고 결국엔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제국의 붕괴로 독일군의 마지막 형세는 이제 우울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놓였다. 그래서 전 체념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치렀던 과거의 전쟁에서 동지들을 생각해보면 거의 모두 살아남지 못했어요. 사실상 대부분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은 올바르고 고귀한 대의를 위해 싸우다 죽었죠. 이번 주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 수많은 독일 병사들은 싸움을 계속했다. 독일의 유보트가 대서양에 출몰했습니다. 유럽의 SS는 항복해도 살지 못할 거라 판단하고 전투를 계속했죠. 그들은 연합군의 패배한 나치에 대해 역겨움과 분노와 증오를 감추지 않았으며 여전히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위치에 있었죠.
국민들은 마침내 평화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항복한 후에도 며칠 동안 안가품을 위한 끔찍한 살인 행위가 이루어졌죠. 5월 9일 오후 12시 여전히 공해상을 항해하던 370척의 유보트는 24시간 전 마침내 상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자신들의 위치를 보고하고 지정된 영국의 항구로 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200척이 넘는 유보트의 승무원들이 항복의 지옥을 피해 잠수함을 침몰시켰다. 그중엔 82척의 막강한 신형 21타입과 23타입 모델도 있었다. 무더운 여름이 짜증나십니까? 진짜 해적들을 만나보십시오. 용감무쌍한 배짱과 광활한 바다를 주름잡으며 세상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진짜 해적들의 이야기. 오늘 밤 10시 캐리비안의 해적이 방송됩니다. 화려한 기모노와 독특한 화장, 완벽에 가까운 춤과 노래, 악기 연주로 살아있는 전통으로 불리는 게이샤. 400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그녀들의 이야기가 영화 게이샤의 추억의 원작자인 아서 골든에 의해 벗겨집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녀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세계사기행에서 만나보시죠. 휴대용 거리 측정기 골프버디, 미국 골프협회 공식 경기 사용 가능. 골프 문화 혁명이 시작됐다. 100m 안쪽에서 숏게임을 할 때 실수를 줄이려면 정확한 거리 정보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골프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코스와 홀의 정보를 보여주는 골프버디는 다양한 공략 대상에 대한 거리 정보로부터 정확한 샷을 도와드립니다. 골프버디가 여러분의 핸디캡을 줄여드립니다. 휴대용 거리 측정기 골프버디 080-223-8989. (1943년 5월이 되자) 유보트의 위험에 대처하게 된 연합군에게 당시 독일 해군 총사령관이었던 카를 드니츠 제독은 해군의 우위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애를 썼다. 1945년 4월이 되자 독일의 공학자들과 해군 건축가들은 기존의 잠수함을 능가하는 두 척의 잠수함을 개발했다. 21타입 유보트와 그보다 작은 23타입이었다. 무게가 1600톤에 달하는 21타입은 11일간 잠수할 수 있었고 잠수 상태에서 17노트로 항해할 수 있었다. 또한 진보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전 모델들보다 어뢰를 4배나 더 빨리 발사할 수 있었다. 21타입은 전방에 6발의 어뢰를 쏠 수 있었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건 물 위에서 항해할 때보다 물 속에서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이 유선형 타입은 주로 물 위에 머무르다 잠수를 하는 잠수정 기능보다는 물속에서 더 잘 움직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잠수함이라 할 수 있었죠. 고속에 필요한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가스의 생산 동력원으로 화산화수소 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잠수할 때 소리를 내지 않아 거의 감지되지 않았다. 독일 해군이 이 잠수함을 90척 이상 만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영국 해군 본부의 장성들은 상선들의 피해가 높아질까 걱정했다. 독일은 이미 23타입의 제작에 착수했지만 연합군이 생산 시설을 파괴한 이후 생산이 중단됐다. 결과적으로 뒤늦은 생산은 독일군이 해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 잠수함들이 좀 더 일찍, 그러니까 44년 초에만 탄생됐어도 전쟁 양상이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나기 몇 개월 전에 도입됐죠. 그래서 독일 측에서 보자면 때가 너무
늦었어요. (5월 8일) 독일군은 발트해 버른홀름의 덴마크 섬에서 항복했다. 병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버른홀름 역시 같은 조건 하에 소련군에게 인도됐다. 같은 날 영국군은 1940년 4월 독일에 점령됐던 노르웨이를 해방시켰다. 오슬로의 영국 고위 장교는 이 지역 독일군 사령관과 악수하기를 거부했다. 5년간의 압제에서 해방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다음 날 영국군은 영국 해협과 비슷한 상황인 영국의 남부 해안과 프랑스의 북부 해안 사이에 놓인 해협 제도도 해방시켰다. 이 제도는 1940년 6월부터 독일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날 체코슬로바키아에선 체코 빨치산과 독일의 SS 부대와의 격렬한 나흘간의 전투가 끝이 나고 마침내 붉은 군대가 프라하로 진주해 유럽의 마지막 남은 수도를 해방시켰다. 도시를 통과하던 소련의 제1우크라이나 전선은 충격적인 독일의 잔인함을 목격한다. 유럽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마지막 전투에서 수천 명의 체코 시민들과 병사들은 자신들의 도시에서 격전 끝에 사망했다. 프라하 라디오 방송국의 비무장 노동자 수십 명이 건물을 지키려다 총탄에 쓰러졌다. 마사리크 철도역에서 처형된 50여 명의 빨치산 시체가 으스러진 채 발견됐다. 공식 항복 소식이 프라하에 전해지자 독일군은 평화롭게 총을 내려놓고 정복자 붉은 군대가 자비롭게 대해주기만을 희망했다. 이번 주에는 연합군이 유럽 전역에서 나치 저항군을 소탕하는 사이 제3제국의 수많은 고위 관리들이 도망과 탈출을 시도한다. 유럽에서 패배한 이후 수많은 나치 관리들은 거짓 신분으로 위장하거나 독일 주변에서 이동하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에게 신분이 들켜 체포되고 말았죠. 5월 9일 오스트리아 독일 공군의 전 총사령관이었던 헤르만 괴링이 피슈호른 마을에서 미 7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전쟁 말기에 독일 남부로 갔죠. 다음 정부의 계승자로 히틀러가 자격을 인정한 걸로 알려졌어요. 괴링은 아이젠하워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줄 알았지만 그 대신 감옥에 보내져 수많은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로 기소됐다. 같은 날 노르웨이 나치 지도자 미도컨 크비슬링 역시 체포됐다. 자신의 이름이 반역자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게 된 크비슬링은 5년 전 노르웨이를 침공한 히틀러에 의해 노르웨이 국가사회당의 꼭두각시 지도자로 임명됐다. 나치의 마수에서 벗어난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 크라운 왕자와 정부의 요인들이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했다. 이번 주 저항이 잦아들고 유럽의 정부들이 재건되자 미군은 유럽에서 30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을 철군하기 시작한다. 5월 10일 유럽의 미군은 공식 발표를 들었다. 선별적으로 귀양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선별 기준이 있었어요. 아마도 나이와 군 복무 경력 그리고 전투 경험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요인을 계산해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 사람들을 먼저 귀양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럽 주둔군들의 다음 목적지는 고향이 아니었다. 우리가 듣고 우리 부대가 듣고 전 대대가 다 들었어요. 우리의 군장을 다시 꾸리게 해서 이탈리아에서 철수해 배에 태울 거라고 했죠. 필리핀에서 일본 상륙을 위한 훈련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태평양에서의 전쟁이 격화되자 미군은 일본 본토의 상륙 작전을 위해 수천 명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나치와 격렬하게 싸웠던 사병들에게 철수 계획은 다시 8,000km 밖에 떨어진 새 적을 만난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보트에 루머가 돌았습니다. 목적지는 태평양이라고요. 그래서 혼란이 일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들 집으로 가는 줄 알았으니까요. 여전히 지구 반대편에선 끔찍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었죠. 독일의 항복 소식이 태평양의 미군에 전해졌다. 5월 8일 오키나와 오후 12시
섬의 지상군들은 격렬한 전투를 벌였지만 독일의 항복 소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우린 포구와 진흙 속을 행군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말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이 항복해 유럽은 전쟁이 끝났다고요.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전선으로 돌아가야 돼. 그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전혀. 일본 본토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오키나와에서의 치열한 전투는 4월 1일부터 격해져 미군의 큰 희생을 불러왔다. 24시간 전 해병 1사단의 프랜시스 펜턴 대령은 상대 저격수에 의해 쓰러진 아들 마이클 펜던 일병의 시신 옆에 무릎을 꿇었다. 오키나와의 이 장면은 조국을 위해 싸운 수천 명의 군인들의 희생을 잘 보여주었다. 펜턴 대령은 나중에 전사한 다른 해병들은 아버지가 곁에서 기도를 해주었던 자기 아들 같은 행운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5주간 미군은 힘겹게 전진을 해나가 일본군을 섬의 남쪽 끝까지 밀어붙였다. 미군에 대한 역공이 실패한 덕에 바로 이날 일본군 사령관 오시지마 미츠루 장군은 촉수된 부대를 이끌어야 했다. 이 도박은 5,000명의 희생자와 괴중한 탄약의 손실을 낳았다. 섬은 미국의 대규모 함대에 완전히 포위돼 있어서 병력을 증강할 수가 없었다. 미군의 봉쇄로 누구도 섬을 떠날 수 없었고 일본군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의료품과 식료품, 탄약 등의 군수품도 보강이 안 됐죠. 전장의 반대편에서는 미십군의 사령관인 사이먼 버커너 장군이 일본군의 역공이 실패한 것에 사기가 충천해 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5월 9일 다시 공격을 받을까 불안해진 버커너 장군은 46시간 후 남부 오키나와의 전면 공격을 명령했다. 버커너는 부대를 재정비해 선제 공격에 필요한 인원을 2배로 늘렸다. 그의 재량에 따라 오키나와 공격군은 제3합동군단과 24군단, 제7 예비사단으로 편제됐다. 버커너의 전략은 일본군 32군의 주요 기지인 슈리 지역을 포위해 압도하는 것이었다. 해병대는 서해안을 따라 남으로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육군사단은 동에서 보조를 맞췄다. 중심은 막강한 상륙부대가 맡았다. 버커너는 경험을 통해 참호를 잘 갖춘 일본군은 포탄보다는 화염 방사기에 더 약하다는 걸 알았다. 버커너는 전통적인 해상 야포 포격을 전개하지 않고 소위탄과 공격 무기를 이용해 개별 벙커를 공격하기로 했다. 그는 이 전술을 버너와 탈의 송곳이라 불렀다. 일본군을 맞추기란 정말 힘들죠. 포격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가까이 다가가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끝을 봐야 하죠. 화염 방사기는 근접 거리에서 일본군을 공격할 때 월등했습니다. (5월 11일) 버커너의 공격이 시작됐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시지마는 접근을 내버려뒀다. 일본군은 전투를 피하지 않았다. 미군은 섬의 거의 전 지역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싸워야 했다. 접근전이 벌어졌을 때 미군 병사들이 가장 의지했던 건 바로 M1 소총이었다. 발명자인 존 게런드의 이름을 딴 M1 게런드 소총은 2차 대전에서 가장 널리 쓰인 무기 중 하나였다. 이 소총은 그 사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언제나 소총을 잘 정비해 두었습니다. 이 소총이 없으면 내 목숨도 없으니까요. 잠을 잘 때도 침낭 옆에 M1 소총을 놓아두곤 했어요. 밤새 이 M1을 껴안고 자는 거죠. M1은 최초의 반자동 소총으로 세계 모든 군대에서 표준으로 사용됐다. 이전의 군용 소총보다 반동이 적어 최소한의 훈련을 받고서도 약 450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어 널리 이용됐다. 길이 109cm, 무게 약 4.5kg의 M1은 장기 행군 시 병사들의 어깨에 메고 목표 지점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했다.
8발들이 탄창을 사용하는데 전부 쏘고 나면 자동으로 배출이 됐다. 사실상 탄창이란 용어는 M1에 장착하는 탄약 뭉치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야전에서의 높은 의존성으로 인해 M1은 사병들 최고의 친구라 불렸다. 패턴 장군 역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 장비라고 말했다. M1 소총은 2차 대전에서 가장 뛰어난 소총이었죠. 모든 기간을 통틀어 450만 개 이상의 M1이 생산돼 미군에 의해 사용됐다. 5월 11일, 이제 우시지마는 수비를 단일화해 슈리 주위의 언덕과 능선, 야영지를 따라 군을 배치했다. 모든 보유 병력을 섬의 남쪽 끝인 이 방어선 수비에 투입했다. 머지나 공격이 시작돼 치열한 전투를 계속해서 치르게 된다. 가장 격렬한 저항은 수도인 나하가 내려다보이는 서쪽의 슈가로프 언덕에서 펼쳐진다. 우시지마 장군과 그의 부대는 일본군 최후의 방어 거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했다. Those Japs must really be dug in. They really are. You can't see them, but they make you jump around a bit. Guess you were doing some jumping around a while ago too when those mortars you were throwing over here came up. 슈가로프 언덕 전투는 버크너 장군이 생각했던 것보다 격렬하고 잔인해진다. 그의 참모는 이렇게 말했다. 정상에 오를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일본군처럼 공격하는 것입니다. 5월 12일 해병 6사단 이하의 제22 해병대와 29 해병대가 슈가로프 언덕에 대한 공격을 준비했다. 슈가로프 언덕은 슈리 방어선 서쪽 끝에 있습니다. 경사가 대단히 가팔라 오르기가 힘들어요. 적군이 우리를 꼭 쏘지 않더라도 일본군은 요새화되어 있었고 중무장 상태였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미군의 피해가 커졌습니다. May 12, 1945, the third day of the push of the 6th Marine Division. The Marines of the 1st Battalion, 22nd Marines, have crossed the ridge, and there's some heavy fighting going on, and we tried to get our jeep up that way, but it was a bit impossible. 전투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포구 역시 큰 도전이었다. 이 지역은 진창으로 바뀌어 진군 속도를 더디게 했다. 이들은 최악의 기후 조건과 싸우며 힘들게 한 발 한 발 나갔다. 비가 내리면 그들은 진흙더미와 싸워야 했습니다. 참호를 파는 즉시 물이 들어왔죠. 계속 미끄러지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바퀴 달린 차량은 꼼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급품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비가 안 내린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가 생각이 안 납니다. 비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친 적이 없었죠. 참호를 파는 일이 중단되곤 했어요. 계속 그랬죠. 폐렴에 걸린 이가 속출했어요. 오키나와 전투를 벌이는 동안에 미군 병사들은 최악의 기후 조건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폭우도 일본군을 방해하진 못했다. 식물들이 언덕에서 거꾸로 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는 아주 유리했다. 미군은 전진하는 동안 분노의 소총 공격을 받았다. 어무를 위해 미군은 105mm 곡사 자주포와 수륙 양용 장갑차로 반격을 가했다. 이 임무는 곧 대학살장으로 변했다. 정상에 오르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입증됐다. 죽음의 반자의 공격을 시도한 일본의 전사들은 적에게 직접 타격을 가했다. 이런 광기와 혼란의 모습은 해병대들이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다. 물론 전투 내내 엄청난 물리적 부상뿐 아니라 감성적 피해와 심리적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급습하는 원초적 공포 속에서 미군 병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애를 썼다.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었죠. 얼마나 갈지 몰랐어요. 우린 오직 버틸 뿐이었습니다. 어디도 갈 수 없었죠. 나가는 유일한 길은 죽거나 다치는 거였죠. 예,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망가져서 나갔습니다. 전쟁 신경증과 전투 피로증에 시달렸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병사들은 전례 없는 경험을 하게 됐으니까요. 슈가로프 언덕에서의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는 사이
일본군 카미카제는 일주일간 잠잠하던 공격을 재개했다. 5월 11일 오전 8시 30분 1092명의 일본군 자살 파이럿이 연합군 함대에 공격을 개시했다. 오키나와에서의 6번째 카미카제 공격이었다. 대규모 자살 전투기들은 표류하는 국화라고 알려졌다. 일본 천황의 상징이었다. 오전 10시를 넘긴 시각 2대의 카미카제 비행기가 레이더를 뚫고 항공모함 USS 벙커 1호의 B라인을 강타했다. 야간과 오전의 편안한 시간대에 맞았어요. 아침 약 10시 15분경이 되면 함포 부서의 3분의 1이 내려가서 청소하고 세수하고 빨래하고 다시 돌아와 근무합니다. 그런데 10시 5분에 카미카제가 날아왔어요. 이 비행기가 벙커 힐호의 나무가판 위에 220kg의 폭탄을 떨어뜨리자 귀를 찢을 듯한 폭발이 일었다. 비행기의 기체도 벽에 충돌하기 전 가판에 미끄러지면서 정렬된 비행기들을 쓸고 갔다. 투하된 폭탄이 경납 가판에서 그 아래 진열 가판까지 부수면서 많은 파일럿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 비행기도 추락하면서 엄청난 가솔린의 불길을 일으켰지요. 벙커 힐호의 수병들은 즉시 전투 위치로 이동해 피해를 줄이고 다른 비행기를 보호하려 애를 썼다. 두 번째 비행기가 가판을 꿰뚫었다. 화염이 치솟으며 상부 구조 전체로 번졌다. 수병 353명이 사망하고 43명이 실종됐으며 264명이 부상당했다. 미 해군 기동군 사령관인 나크미처 제독은 벙커힐의 남은 인원을 한 달 전 카미카제의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USS 엔터프라이즈호로 옮겼다. 전쟁이 시간을 끌수록 사상자는 늘어만 갔다. 그러나 이번 주에 세계 반대편에서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작업 중인 상상을 초월한 무기가 제작되고 있었다. 5월 10일 뉴멕시코 로스알라모스 오전 9시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어 박사의 사무실에서 두 번째 표적위원회가 열렸다. 그들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그 내용은 원자탄을 떨어뜨릴 이상적인 높이와 기후 조건 그리고 방사능의 영향, 공중지원 작전과 다른 병참술 등이었다. 위원회는 또한 표적의 목록을 좁혔다. 목록엔 일본의 주요 산업도시 4군데만 포함돼 있었다. 교토, 히로시마, 요코하마, 포코라였다. 세계는 핵전쟁의 발발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다. 다음 시간엔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의 피해가 커져가지만 연합군은 필리핀에서 일본군에 대해 중요한 진전을 이룬다. 유럽에서 재건이 시작되는 가운데 붉은 군대는 독일의 수도에서 약탈을 지속한다. 소련군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실제로 여성을 성폭행하는 건 확실한 보복이죠. 미국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손잡고 폭탄을 만들려 한 충격적인 증거가 뉴햄프셔 해안에서 소멸된다.